자, 지금 중국어 1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 강의가 현재 지금 시점에서 아마 7강까지 업로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신규 제작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15강까지 다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출석 수업에서 사실은 중국어 1 같은 경우에는 발음 연습하고 성조 익히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문장 글자 익히고 그런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도 그렇게 막 아주 어려운 걸 여러분한테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그렇게 과제물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도 오늘 기왕 이렇게 여러분하고 제가 만나는 시간을 마련을 했으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과제물 제출 기한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과목별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출석 수업이었다가 대체 과제물로 지정된 과목들은 모두 이 시기에 온라인으로 과제물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5월 11일에서 22일 그 기간에만 여러분이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작성했다고 미리 올리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기간에 업로드 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접수 기간도 바로 며칠 후에 한 3일 정도 더 있기는 한데요. 추가 접수 때 접수를 하시게 되면 1점 정도 기본적으로 감점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그 정시 제출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그 기간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 1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어 1 교재 알고 계시죠? 다 아마 교재를 저를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중국어 1 교재를 네, 중국어 1 교재를 다 아마 사셨을 텐데요. 구매를 하셨을 텐데요. 네, 기초탄탄 중국어 1이라고 하는 이 교재 여러분 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이 교재에 5과 6과 7과 부분이 바로 이제 9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그 이론적인 설명이었죠. 뭐 성모나 운모나 뭐 한자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라 뒤에 5과 6과 7과의 세 과에 한해서 그 책을 펼쳐보시면 두이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쇼이쇼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쇼라고 하는 해설 부분에 해당하는 그 세 부분에는 밑에 보시면 세 단어라고 해서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화면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그 부분을 세 단어를 3번씩 쓰시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 부분으로 각각 세 단어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한 번에 좀 확인을 하시려면 워크북을 보시면 연습 문제 2번에 그 과에 나오는 세 단어, 지금 두이두, 그 다음에 쇼이쇼, 그 다음에 제쇼에 나오는 세 단어들이 목록으로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 전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뭐 그 목록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3번씩 쓰셔도 되겠습니다. 과제가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이 5과 6과 7과에 지금 아까 해설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그 제쇼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본문에 대한 그것들은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그 설명 밑에 별도의 또 예문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예문들을 또 마찬가지로 3번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5과를 펼쳐놓고 세 단어를 3번씩 쓰시고 그 다음에 해설 부분을 펼쳐놓고 거기에 나오는 예문들만, 설명을 쓰시는 건 아닙니다. 설명을 쓰시는 건 아니고 예문들만, 중국어 예문들만 3번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나 문장을 3번씩 쓰는 거니까 과제는 굉장히 쉽죠. 자, 단어나 문장을 쓰실 때는 반드시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단어의 발음, 즉 한어병음만 쓰시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성조도 같이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자 그리고 의미를 모두 같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교재를 펼쳐서 여러분께 어떤 부분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5과에 지금 아마 56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두이두, 이 부분이 두이두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렇게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단어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순서대로 지금 병음이 있고 한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순서대로 이렇게 3번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단어를 3번 쓰고 그 밑에 단어 또 3번 쓰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 그냥 한번 쭉 쓰고 3번씩 쓰셔도 되는데
그 평가자의 입장에서 보기 편하려면 같은 단어를 3번씩 쭉 써주시면 좀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에 나오는 세 단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슈어에도 보면 여기 밑에 이렇게 단어가 있죠. 세 단어.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3번씩 쓰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네, 이렇게 지금 단어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렇게 2단락씩 나누어져 있으니까 빠짐없이 쓰실 수 있도록 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부분에도 보면 오가는 마침 요 밑에 해설에 이렇게 세 단어가 별도로 없는데요. 6과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해설도 밑에 세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6과나 7과는 반드시 해설에 있는 세 단어도 확인해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워크북을 보면 이 전체 5과에 출연한 전체 세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지금 워크북입니다. 여러분 워크북 교재도 같이 교재 사실 때 같이 구매를 하셨죠. 거기 워크북에 보면 2번 문제에 이렇게 단어에 빈칸 채워넣기 문제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단어가 다 뭐 한자가 비어져 있던지 병음이 비어져 있던지 이렇게 밑줄이 비어져서 문제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여러분 이 워크북 먼저 풀어보시고 예, 이것을 활용해서 단어 목록을 여기서 체크를 해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두이두, 슈어이슈어, 그 다음에 제슈어에 있는 단어들을 차례대로 쓰시라 그랬는데 이 목록이 결국은 그 전체 목록이 되겠습니다. 5과에 나오는 전체 단어 목록이기 때문에 이 워크북을 활용해서 단어별로 이렇게 3번씩 쓰셔도 좋겠습니다. 네, 확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워크북을 보여드렸습니다. 6과도 이렇게 있고요. 6과 워크북을 보셔도 되고 네, 7과도 이렇게 하시면 아 내가 빠뜨린 게 없이 단어를 다 썼구나 하고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해설 부분에 예문들을 쓰셔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5과의 해설을 보시면 이렇게 위에는 설명이 나와 있고 밑에 이렇게 그 설명에 해당하는 예문들이 있습니다. 5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어들로 되어 있는데요. 2번도 이렇게 위에 설명이 있고 밑에 이렇게 또 그것에 해당하는 이런 예문들이 있죠. 3번도 이렇게 있고 4번도 보시면 이렇게 밑에 예문들이 또 별도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로 나와 있기도 한데요. 이런 예문으로 주어진 것들을 여러분께서 3번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발음이 없죠. 5과의 5번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없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뭐 발음이나 아니면 여기 의미를 내가 추가를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앞에 단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안 쓰셔도 되고요. 다른 6과의 해설이나 7과의 해설을 보시고 거기는 또 이렇게 밑에 설명 밑에 이렇게 별도의 또 예문들이 있으니까요. 바로 이 부분을 3번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워드로 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손으로 쓰셔야 돼요. 워드로 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노트를 활용하시든지 종이에 수기로 작성을 수기라는 건 손으로 쓴다는 뜻이죠. 손으로 쓰셔서 그것을 스캔해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페이지마다 위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본인의 학번과 이름을 좀 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게 어느 분이 내신 과제인지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다른 분이 내신 과제를 또 재활용한 것은 아닌지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위아래에 본인의 학번과 이름을 써주시면 제가 필체도 좀 이렇게 대조를 해보고 하면서 아 여러분이 내신 과제가 맞구나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를 스캔하는 방법이나 스캔한 파일을 PDF로 저장하는 방법 등은 여러분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중어중문학과 중간평가 작성 관련 안내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 어제 올리셨는데요. 제가 잠깐 홈페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학과 홈페이지거든요, 여러분. 홈페이지 이렇게 펼치시면 처음에 이렇게 팝업 창이 있고 제가 일단 이거 닫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쪽에 공지사항에 중어중문학과 제가 이거 표시해드릴까요? 이건 안 되는군요. 네, 중어중문학과 중간평가 지금 마우스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마우스 따라가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중간평가 관련 작성 관련 안내라고 이렇게 공지가 뜹니다. 여기에 보시면 첨부 파일에 굉장히 자세하게 과제물 교과목 과제명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작성 지침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대체 과제명도 다 이렇게 학년별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것을 활용하시면 네, 과제물 작성하시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 1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1 과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제작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간혹 기출문제 어디서 확인하나요? 라는 질문도 하시고 뭐 시험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요. 기출문제는 당연히 없죠. 이번 학기에 처음 신규 제작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5월 20일로 지금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학과 홈페이지에 자세한 일정을 또 공지를 할 텐데요. 그렇게 실시간으로 온라인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험 문제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중국어 1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댓글 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장호준 쌤 과목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설명 보충해 드릴 것이 있으면 더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 1 과제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문화산책 장호준 교수님께서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장호준입니다. 기초탄탄이에요. 기초탄탄 중국어 1 과제 하셔야 될 게 많네요. 그거 다 쓰시고 하시려면 조금 힘드시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과제가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간은 좀 많이 들겠지만. 자, 중국 문화 산책은 좀 과제 형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PPT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제물 작성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과제물을 작성하는 절차 그리고 예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검토와 제출 세 과정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제물을 작성을 하려면 먼저 문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방금 학과장님께서 학과 조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요, 각 학과뿐만 아니라 학년별로 과목별로 과제명을 다 올려놓으셨네요. 학과 홈페이지에.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별도의 노력 없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학과, 다른 과목도 과제물을 많이 작성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홈페이지,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쪽에. 거기에서 시험 성적이라는 공지사항 중에서 그걸 클릭을 하시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시험 성적과 관련된 모든 공지사항이 쭉 뜹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첨부 파일이 있고요. 그 해당 파일을 클릭을 하면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유형. 자, 지금 방금 기초탄탄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하나였죠. 하지만 다른 과목 과제물들은 학번, 홀수냐, 짝수냐 또는 뭐 A, B, C, D 5개로 나누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해당이 되는 문제 유형과 여러 문제 유형과 자기한테 해당이 되는 문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식을 받아야 되죠. 방금 같은 경우 기초탄탄 중국어는 그냥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서식이 없습니다만,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서식 위에다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서식 역시 아까 그 공지사항에 클릭하면은 맨 위쪽에 보통 이렇게 쭉 같이 들어 있어요. 각 과목별 과제물 안내랑 함께 서식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받아서 여러분들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나중에 그 과제물이 여러 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가끔 중국어 예를 들어서 무슨 중국어 과목 과제물을 올려야 되는데 중국문화단책을 잘못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같은 학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다른 교양 과목이라든가 이런 걸 잘못 올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0점 처리할 수밖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장하고 나서 반드시 교과목명으로 파일 이름 생성을 하시고 올릴 때도 주의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과제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분을 먼저 미리 사전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전학습은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영상 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교수가 직접 말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명도 더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파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충 자료나 심화 자료, 워크북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인터넷 사이트, 다른 서적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는 게 일반적인 학습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이 중국문화탄책 과제물을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모든 시험이나 과제도 일종의 시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줬을 때 어떤 답변을 기대하고 이런 문제를 출제했을까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또는 교재에서 다루지도 않은 내용을 갑자기 질문으로 올리는 그런 교수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와 관련된 앞뒤의 맥락 그리고 전반적인 배경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답안을 작성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보통 서론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글을 쓸 때, 여러분들 보고서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상 목차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집을 짓는 걸로 만일에 비유를 한다면 설계도를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설계도를 잘못 그려놓으면은 이후에 굉장히 절차도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기한도 늘어지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을 쓸 때도 처음에 예상 목차를 잘 가다듬고 계속해서 이거를 수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차를 구성할 때는 장, 절, 소절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자세하게 구성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2장 3절에 쓰기로 했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거는 2장 1절에 집어넣는 게 좋겠어. 이런 작업들을 미리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글을 써나가실 때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학습한 내용의 지식을 배치를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은 분량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그다지 목차를 구성하거나 이게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분량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A4 용지 2페이지 내지 3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고 그냥 굵직한 4개, 몇 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는 작업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밑그림은 그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학습을 다 했다라는 전제하에 예상 목차를 구성하고 지식을 배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개 부분으로 글을 나눴는데요. 세 번째 부분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 부분은 내가 자료가 좀 부족하고 공부한 지식이 적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인터넷이 됐든 아니면 책이 됐든 찾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충학습과 조사를 통해서 이전에 사전학습했던 내용들을 보충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고, 자, 그리고 나서 과제물 초고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모든 글을 쓸 때, 저도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글을 써오고 있습니다만, 쓸 때마다 느끼는 거는 글이 글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앞쪽에서 이미 뭔가를 썼어야만이 그 다음 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글재주가 뛰어나서 4페이지, 10페이지쯤이야 하면서 이른바 일필휘지로 해서 서론부터 쫙 써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능력이 굉장히 사실은 탐복스럽습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몇 페이지 짧은 글을 그렇게 쓰겠지만 조금 분량이 길어나면은 저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례입니다. 이 목차를 구성을 해놓고 가장 먼저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쓰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만약에 5개 챕터로 구성을 하게 되면 보통 2장이 아마 제일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운 게 머릿말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장, 3장, 4장 쓰고 그 다음에 쭉 쓴 다음에 결론 쓰고 그 다음에 머릿말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방식대로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일단은 자신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제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 유형이네요. 자, 첫 번째는 중국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국 개념의 다양한 층위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아이고, 자,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죠. 자, 교재 내용, 동영상 강의를 듣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네요. 자, 2번째. 중국 문화를 설명할 때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남방, 북방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남방, 북방 문화의 주요 특징을 서술하세요. 자, 이건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여러분들이 1강, 2강, 3강 강의를 들으셨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2가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선택하세요. 2개 다 쓰면 안 됩니다. 자,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HWP 한글 파일이라든가
도큐먼트 파일, 그 아까 서식 있죠? 서식 위에다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분량은 2000자에서 4000자. 자, 분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 여러분들 교과목 상담 게시판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과제물 작성 안내사항을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것은 사실 여러분들 말고 중국문화단체 다른 학과 학생들도 많이 듣거든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올려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은 과제물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든가 분량 환산하는 법, 확인하는 법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출석 수업으로 신청하신 여러분들도 어차피 과제물로 대체가 됐으니까요. 그 파일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글자 텍스트 이외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포함을 하면 안 됩니다. 표 그리고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냥 글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이 궁금했을 수도 있는 문제죠. 자, 두 가지 문제 어떻게 그럼 쓸 거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중국 개념의 다양한 층위. 아까 A 문제 제법 문제가 길었죠. 그러면 여러분 서식지에 보면은 문제하고 나와요. 거기에다 그 긴 문장을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개념의 다양한 층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쭉 써내려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의 출제 의도와 문제의 맥락이 무엇일까? 라는 거죠. 자, 왜 중국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거 물론 이제 교재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8년대 개혁 개방이 시작이 되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다원화됩니다. 그리고 여러 또 그 분층화되기도 하고요. 이른바 사회 분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소수민족은 민족대로 또는 변경에 있는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사회 통치 안정성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특히 변경지역, 소수민족들이 우리 독립할래, 우리는 자치할래 라고 하니까 영토의 안정성 문제가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89년대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회주의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별로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마오쩌둥 등소평하면 떠받쳤는데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뭔가로 하나 묶어내야 되는데 묶어낼 수 있는 거, 뭐 키워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중국에서 등장을 한 게 이른바 통일적 다문화 국가론이라는 겁니다. 자, 중국이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인데 여러 민족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그런 통일적인 다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중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한 20년,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중화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훨씬 적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중국이라는 말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중화 문명, 중화 민족 굉장히 다양하죠. 물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왜? 중국이라는 말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왜 대체가 될까요? 자, 중화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중화하면 티베트 민족 떠오릅니까? 아니죠. 한족 떠오르죠. 하지만 중국 민족 하면 어떻게 돼요? 티베트며 위구르며 조선족 같이 다 중화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말은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말의 용법이 더 다양해지기 시작하고 있고 중국이라는 말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년대 들었으면은 지금까지. 자, 그런데 그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 이 중국이라는 말이 하나의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교재에서는 5개로 나눠놨고요. 동영상 강의에서는 조금 더 그걸 정제해서 4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동영상 강의가 더 최근의 버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재를 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중국이라는 게 나라의 명칭으로도 쓰이는가 하면 중국이라는 말이 영토를 가리킬 때 쓰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중국이라는 말이 중국 민족이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고 또는 중화 문명, 중국 문명이라는 또는 문화라는 말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국명, 영토, 민족, 문명을 가리키는 중국이라는 말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제가 유사하다고 했지만 어떤 데는 안 맞아요, 그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영상 교재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층위, 저는 이제 층위 또는 측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중국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걸 한번 써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자, 이렇게 중국이라는 말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단단한 중국이고 막 망치로 쳐도 안 부서질 것 같은 중국인데 이렇게 막 느슨하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라는 말이.
자, 그러면은 자, 중국이라는 개념에 다양한 층위가 있는데 그럼 그 함의가 무엇일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자, 교재에 참고 문헌 같은 것 제가 소개를 해놨었는데요. 동영상 강의도 그렇고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 논문들이에요. 사실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학부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참고 문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몇 개 제가 소개해 놓은 것들은 대부분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도전적이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동영상 강의 교재를 한 번씩 더 읽어보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맥락과 관련된 내용들로 서론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서론이 되겠고요. 본론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차원, 층위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는 거고 결론은 이 함의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중국의 남방, 북방 문화의 구분 문제입니다. 역시 출제 의도 맥락. 자, 왜 남방, 북방 문화를 구분을 했냐? 동영상 강의에서도.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죠. 중국 문화는 이러이러하다. 중국 사람들은 저러저러하다. 라고 하면서 이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단순화하고 일반화하는 게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걸 한쪽 중심으로만 보기만 하고 또는 중국 정부나 당에서 얘기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측면들을 많이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화 단순화 경향을 오류를 피하고 그 안에 있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하나의 그 예시로서 남방, 북방 구분을 하게 된 거죠. 자, 중국 문화라고 하지만 자, 남방과 북방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 인식의 하나의 형태이자 하나의 방식입니다. 남방, 북방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뭐 4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다양하지만 그게 좀 어려우니까 일단 중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남방, 북방을 구분을 해왔단 말이에요. 제가 구분한 게 아닙니다. 저 정리만 해놓은 거지. 자, 그러니까 그 방식을 한번 어떻게 나눴는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냐?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겠죠? 화이허하고 칠링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죠? 특히 예전에는 화이허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이 아주 커다란 차이가 나죠. 그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환경적인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차이가 나겠죠. 사람들의 생활 방식, 관념 체계, 이게 뭐예요? 이게 문화란 말이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남방과 북방 문화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냐? 제가 쭉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음식 문화라든가 주택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문학 작품이라든가 여러 영역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 문화 해가지고 쭉 쓰신다거나 주택 문화 쭉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본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남방, 북방 문화를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중국 문화라는 거를 단순화 일반화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저 가끔 이제 추석 수업 하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남방 문화는 이렇고 북방 문화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반화 단순화하지 말자라고 했었는데 정작 그래서 이 남방, 북방 문화를 구분을 했는데 정작 여기에 와서 다시 남방 문화는 반드시 이러이러하고 북방 문화는 반드시 이러이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오류가 되겠죠. 자, 편의상 남방, 북방을 구분을 했지만 여기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서부 쪽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같은 남방이라고 해도 광동성 지역은 또 상해라든가 절강성 쪽과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남방, 북방은 문화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인 거지 그 자체로 역시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3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들 그 다음에 전국의 전역에 쫙 깔려있는 고속철도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남방 문화를 또다시 일반화하는 것은 또 다른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결론 부분에 같이 적으면 정말 멋진 그러한 논문 수준의 그런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앞서서 작성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중요한 거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추었느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제1 서론, 제2 본론, 제3 결론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제목, 타이틀 안 달아도 됩니다. 하지만 읽는 사람이 독자가 볼 때 어디까지가 서론이고 어디가 본론이고 어디가 결론이구나라는 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내용상으로라도 구분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1서론, 2서론, 뭐 본론, 3결론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구조를 갖춰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목차 참고문헌, 목차 여러분들 이 분량이 2페이지 내지 3페이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습니까? 앞쪽에다가 목차를 써야 되는데요. 목차 굳이 여기에서는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 그 다음에 인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교재를 참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재를 참고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동영상 강의 듣고 교재를 학습을 해서 그냥 한번 안 보고 한번 써보세요. 근데 써봤는데 교재랑 내용이 비슷해. 저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지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글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지식으로 쓰는 글은 여러분들의 글이지 설령 교재 내용이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반드시 교재를 인용한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해가 안 돼서 교재를 보면서 썼어요. 그래서 조금 바꿨어요. 이런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인용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소화한 지식은 자기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 직접 정말 보고 썼다면 거기 인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 인용하는 건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참고문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어떤 과제물 또는 뭐 글을 쓰기 위해서 나는 10개의 책을 읽었어라고 하면서 참고문헌에 쫙 썼습니다. 근데 정작 본문을 보면은 그 책들의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설령 비슷한 내용은 들어있지만 인용을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정작 참고문헌은 들어있습니다. 왜? 내가 참고했으니까.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참고문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문에서 인용을 했던, 직접 인용이 됐든 간접 인용이 됐든 언급이 됐던 문헌만을 정리를 하는 게 참고문헌이에요. 설령 여러분들이 100권을 참고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한 권밖에 없다면 한 권만 인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문헌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했고 또는 없다고 해서 공부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문헌은 앞에서 인용된 부분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교재 인용했으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교재 이외의 인터넷들, 인터넷 사이트 많이 보시죠? 그런 것들 인용했을 때는 인터넷 주소를 쓰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 막 어떤 길죠? 두 줄, 세 줄 되죠? 굉장히 간단하게 URL을 단축하는 게 있으니까 상담 게시판에 올려진 안내 글이 있죠?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량 확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제출할 때 파일의 내용과 이름 반드시 확인 후에 제출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과목 잘못 올렸을 때 이거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우리 지금 이제 이 실시간 그리고 방출TV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작성하는 데 참고되는 많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방출TV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교육연구소에 보면은 인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쉽게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이 되고요. 중앙도서관에서도 PDF 파일이라든가 영상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 과제물 작성하는데 지금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오늘 강의한 내용, 그 다음에 이 과목 또한 그 출판문화원을 통해서 방출TV에다가 지금 방금 제가 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동영상이 올려져 있을 겁니다. 곧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해도 이번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목 상담 게시판에도 안내문이 들어있고요. 정말 중요한 거 비상시국이잖아요. 직접 여러분들과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지역별 학생회장이라든가 또는 그룹 스터디장하고 연락하기가 어려워요. 전화로밖에 안 되고요. 교수들도.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전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었다면 지금은 이틀에 한 번씩은 학교 홈페이지와 어떻습니까?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떤 변화가 있나 어떤 공지가 있나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면은 기말 시험을 충분히 오프라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칫하면 기말 시험 또한 과제물 형식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5월 중순까지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데요. 만일에 정말 만에 하나 불행하게 되도 또 기말도 과제물로 대체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요. 한번 기말 연습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내용 있으면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지금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